안녕하세요. 정종철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오프라인에서 뵙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죠? 네, 온라인이라고 여러분들 졸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연말정산 업무 정말 어려운 업무인데요.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대기업 실무자들도 쩔쩔매는 이 업무를 도전한다는 것에 용기와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요. 여러분들도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선배들이 이미 잘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첫 번째 연말정산 업무 제1강 연말정산의 이해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신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PDF 파일이 굉장히 큰데 그거를 다운을 받으셔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자료와 함께 엑셀 파일을 하나 칠 텐데요. 연말정산 관련된 내용들을 즉석에서 제가 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일도 같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세액계산의 흐름 측면에서 보면 연말정산이란 게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재를 같이 보면서 보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버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아버님이 회사에서 받은 연봉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연봉이 5천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근로소득에서는 여러가지 단계를 거쳐서 결정세액이라는 걸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단계를 보면 다양한 게 있는데요. 소득공제라는 것을 중간 단계는 다 생략하더라도 소득공제라는 것을 차감을 하고 나면 그때 이제 과세표준이라는 게 돼요. 과세표준이라는 것에다가 세율을 곱해주면 산출세액이라는 게 되는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혹은 세액감면 같은 걸 빼주면 이제 결정세액이라는 게 돼요. 이 결정세액이라는 걸 계산하는 단계가 상당히 많은 것을 차감하거나 곱해주거나 하죠. 이 결정세액이 어찌어찌 해서 이분의 결정세액이 3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걸 뭐하러 하려고 하냐면 사실은 여러분 아버님이 회사에서 매달 급여를 받으실 때 세금은 다 띄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다시 세금을 계산하느냐? 그 띈 세금은 간이세액이라고 해서 사실은 간이로 계산해 본 세금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만약에 20만 원씩 띄었다 그러면 240만 원 정도를 간이세액으로 띄었을 텐데 진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봤더니 연말에 전체를 가지고 다시 계산해 봤더니 300만 원이 맞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다면 어때요? 연중에 60만 원어치 덜 냈으니까 이런 걸 추징세액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돌려받을 분도 계시겠죠? 그런 걸 환급세액이라고 하죠. 이분은 300만 원이 진짜 세금인데 240만 냈으므로 연말에 60만 원을 더 내셔야 되는 분입니다. 이 60만 원은 언제 더 내게 되냐면 다음 연도 2월 말에 2월 급여 때 추징당하게 됩니다. 추징 또는 환급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매년 2월 급여 때가 되면 어떤 분들은 막 쾌재를 부르죠. 야, 나 환급 받았다. 어떤 분들은 울상이죠. 추징을 당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연말 시즌이 되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보도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아버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논리상에서 가만히 보면 간이세액이야 연중에 이미 다 납부했으니까 연말 시점에는 픽스 값이고 결정세액 같은 경우가 바뀔 수가 있는데 이게 적으려면 산출세액이 일단 적어야 되겠지만 산출세액이 적더라도 많더라도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이 빼주는 값이 크다면 아주 좋겠죠. 또한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다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겠죠. 예를 들어 과세표준은 여기에서 소득공제를 빼야 되는데 소득공제가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다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겠죠. 또한 세율을 곱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 4천만 원일 때 세율이 그냥 어림잡아 20%라고 가정을 해보면 산출세액은
과세 표준의 20%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세액공제가 예를 들어 여기에서 200만 원이 있었고, 세액 감면이 예를 들자면 300만 원이 있었다. 그래서 결정세액은 800만 원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뺀 후의 금액이니까 간이세액이 이렇게 돼서 추징환급세액이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60만 원이 나왔다는 결론이 되는데, 결국 봤더니 이런 소득공제라든가 그다음에 세액공제, 세액감면 이러한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로자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근로자분들은 연말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런데 근로자분들이 노력한다고 이런 걸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어쩌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노력하지 않으면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금을 덜 추징당하기 위해서 혹은 더 환급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 되고, 궁극적으로 연말정산 열심히 한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개괄적으로 봤고요. 소득공제가 만약에 이게 2천만 원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 아래 추징환급세액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오히려 환급받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140만 원씩이나 2월달 급여에 얹어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우리 교재에서 확인해 볼까요? 교재에서 가만히 보면 연말정산 세액계산, 즉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흐름을 보면 근로소득이라는 것이 일단 나오게 되고요. 그 전 단계에서 근로자가 수령한 모든 금품, 회사에서 받는 모든 혜택 중에서 과세 제외라는 걸 빼서 근로소득이 나오게 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버님이 받으신 연봉이라는 것은 대개는 근로소득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각종 세법에서 정해준 비과세 항목을 빼고 나면 총급여액이라는 게 되죠.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이 총급여액이라는 용어인데요.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각종 소득공제를 빼게 되는데, 근로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서 그거는 법에 따라서 총급여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단계로 빼주는 항목이고요. 이제 그것까지 빼고 나면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게 산출이 돼서 이제 각종 소득공제 중에 인적공제, 사람당 한 명씩 빼줍니다.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빼주게 되고, 또 각종 추가공제를 빼주게 되고, 연금보험 가입한 사람은 그것도 빼주고, 특별히 또 보험료나 주택자금에 대해서 빼주고, 그 밖에 각종 공제를 빼주고 나면 과세표준이 결정이 되죠.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빼주는 게 있다 그랬죠?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까지 빼주고 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고, 이 결정세액과 연중에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비교해서 차감 징수 혹은 환급받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말정산 교육을 다 듣고 나시면 결국은 여기에서 보셨던 이 세액계산의 흐름을 다 외우다시피 하게 됩니다. 실무를 또 다 하고 나시면 이제 외우고 싶지 않아도 감각적으로 외우게 되는데요.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 아버님의 연말정산 컨설팅쯤은 가볍게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아버님께서 우리 아들, 딸 키운 보람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또 한번 보람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연말정산의 이해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나온 용어를 몇 가지 좀 중요한 건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 용어의 정리라는 창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리해드리는 용어들은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어에서 근로소득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받는 연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라는 용어를 빼면, 비과세라는 것을 빼면 총급여액이라는 게 나왔어요. 총급여라고도 하고 총급여액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여기서 그냥 총급여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을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왔어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까 그 표로 다시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까지를 빼고 나면 각종 소득공제를 빼게 되는데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이런 각종 공제를 뺐어요. 그러한 것들을 각종 이제 소득공제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인적공제라는 것이 있었었고 연금보험료 공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소득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라는 게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소득공제자에 조금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대충 보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빼면 얘가 되고 얘에서 얘를 빼면 얘가 되고 얘에서 나머지 얘 네 가지를 빼면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기본세율이라는 게 나왔어요. 왜 기본세율이라고 했을까?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세 계산할 때도 적용하는 세율이기 때문에 기본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상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는 기본적으로 쓰이는 세율이라서 기본세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산출세액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세액감면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세액공제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특히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또한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이라는 게 나왔고 비납부세액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추징세액이라는 게 나왔고 환급세액이라는 게 나왔어요. 추징 또는 환급이 되겠죠. 아주 우연의 일치로 빵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용어들이 어떤 흐름도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이러한 용어들을 왜 잘 알아야 하느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를 정확하게 쓰지 않은 것이 모든 그 커뮤니케이션 오류의 기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총급여라는 용어를 쓰면서 어떤 사람은 근로소득을 그 총급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과세를 뺀 후의 금액이 총급여인데 비과세를 빼기 전 금액을 가지고 총급여라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근로소득 공제를 뺀 후의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인데 근로소득과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은 상당히 많은 걸 뺀 후의 금액인데 여전히 총급여하고 과세표준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혹은 세액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순서대로 쭉 빠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는 거 하니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들어가면 조회와 계산이라는 게 연말정산 자동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인사 담당자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실제로 프로그램 자기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나 자기네 회사 프로그램과 비교를 해보죠. 여기서도 우리가 배운 용어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이 근로자가 있다고 칠게요. 자, 그랬더니 어때요? 근로소득 공제가 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되고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죠. 자, 금액자가 들어가면 또 다르죠. 여기에서 만약에 현 근무지에서 소득세를 예를 들어 300만 원 정도 냈다고 보죠. 이분이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 세액 계산하기 눌러보면 바로 과세대상급여 이게 총급여가 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서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고 각종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무슨 공제 우리는 없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기본공제 150만 원 정도만 빠졌겠죠. 그러면 차감소득 금액이 되고 여기에서 뭐를 뺐더니 우리가 배운 산출세액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산출세액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빼주는 무슨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든가 그런 세액공제를 빼고 났더니 결정세액이 357만 7,500원. 이분은 추징이에요? 환급이에요? 네, 기납부세액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 추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 소득세만 57만원 정도 내년 2월 달에 더 납부하셔야 되는 분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께 첫 번째 강의로 연말정산 세액계산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큰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어떤 순서로 하게 되냐면, 당연히 이 순서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우리가 근로소득이라는 5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정을 하려면 여러분 교재에서 몇 페이지를 펼쳐보시냐면 실무 소식이 있어요. 물론 전산으로 하기는 하지만 56쪽을 한번 펼쳐볼까요? 56쪽을 펼쳐보시면 긴 용어의 서식 제목이 나옵니다.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포스트잇 붙여놓죠. 바로 이것을 실무에서는 징수부라고 합니다. 이 징수부를 보시면 박종민이라는 근로자가 지금 올해 총급여 월별로 짜자작 이러한 금품을 총 얼마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냐면 7,100만원 정도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소득세를 얼마를 떼었냐면 월별로 짜자작 이렇게 590만원 정도를 떼었군요. 여기에 소득세의 10%씩 지방소득세라는 게 붙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는 건 소득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의 소득 중에 연봉은 이 7,100만원은 총급여 과세소득인 것이고 비과세소득은 별도로 또 기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소득은 작성대상 비과세 120만원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작성 제외 비과세 360만원. 그래서 이분의 연봉은 요거 480만원까지 합치면 아마 7,600 정도 뭐 그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뗀 것뿐만 아니라 월급에서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이나 노조비 같은 기부금도 떼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뗀 내역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뭘 알 수 있어요, 근로자는? 이제 이건 회사에서 작성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 서식인데 내 원천징수부 띄워주세요 라고 보시면 근로자들은 급여나 상여 월별 지급 내역, 수령 내역, 그리고 세금 뗀 내역, 4대 보험 뗀 내역을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이 5천만 원은 뭐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원천 징수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더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한 아까 징수부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었어요? 바로 간이세액, 징수당했던 소득세의 합계를 알 수가 있었죠. 여기에서 보자면 징수부상에서 총급여는 7,100만원 정도가 되겠고 총 세금 징수당한 소득세 징수액은 590만원 정도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소득공제라든가 그 다음에 세액공제 같은 게 되겠는데 이거는 뭘 가지고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 교재에서 70쪽을 펼쳐보죠. 70쪽에 가서 보니까 소득세액공제신고서라는 게 나와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는 이 박정민이라는 근로자가 좋아, 내 연봉이 그 정도인지 알겠는데 내가 법에서 정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다 받고 싶으니 이런 서식에 내가 적법하게 적어서 내니 이걸 다 반영해달라. 아까 우리 소득공제에서는 인적공제, 즉 사람당 얼마씩 공제해주는 게 있다 보니까 본인의 부양가족에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막 이런 걸 가져오죠. 또한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쓴 것도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썼노라 라고 이렇게 적어서 가져오죠. 이렇게 적어서 뻥을 치면 안 되니까 그 백데이터로 뒤에다가 전부 다 또 이걸 집계를 해서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서식 뒤에다가는 실제 교육비를 250을 만약에 썼다 그러면 박지의 명의의 교육비 영수증을 붙여서 가져오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올해 연말연산 실무를 하실 때 지겹도록 영수증을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과 여기에 적힌 금액이 맞는지 여러분이 또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박지의 영수증이 25만원짜리인데 250만원으로 잘못 적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5만원이라고 정정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식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라는 서식인데요.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소득공제를 신청했는지 세액공제 신청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라는 서식으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같은 대상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러한 그 세금 전체적인 계산의 결과물은 근로자한테 어떤 리포트, 어떤 마지막 출력물을 안겨다 주느냐. 이제 여러분 서식 책에서 저 뒤에 한번 볼까요? 몇 페이지냐면 563쪽을 한번 보시죠. 그렇게 해서 근로자분들이 가져온 신청 내역을 우리 회사 시스템에 반영을 해주면 아까 우리 국세청 시스템 보셨죠? 국세청 시스템과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국세청 시스템과 비슷한 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것처럼 5천만원 뭐 이분이 가져온 게 배우자도 가져왔으면 예, 그 다음에 부양가족도 만약에 가져왔으면 직계존속 한 분 계시면 한 분, 자녀도 한 명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액 계산하기 누르면 어떤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 환급 받을지 공제 몇 개 더 넣었더니 벌써 환급이 나왔죠? 맞아요.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표가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에요. 여기서도 보니까 이분은 5,900만원의 총급여를 가지고 지금 이분이 결정세액이 빵원이 나와서 기존에 납부한 게 670만원인데 전부 다 환급해 주는 걸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대단하죠? 그 계산 과정 670만원의 빵원의 결정세액은 어떻게 나왔냐라는 걸 그 다음 페이지가 보여주죠. 5,900을 가지고 각종 공제 빼고 뭐 빼서 과세 표준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뭐 빼고 못 뺐더니 결정세액이 빵원이더라. 그래서 이 결정세액이 앞에 결정세액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결정세액에 나오게 되는 근거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들을 전부 다 반영해주고 그래서 근로자는 어때요? 아, 자기의 세금이 이렇게 계산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표, 이 서식의 이름 뭐라고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실무상에서는 그냥 영수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세 가지 서식을 알아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근로소득,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라는 게 있었죠? 이거 줄여서 뭐라고 했었죠? 그냥 징수부라고 했었죠. 징수부를 가지고 연봉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득세하고 4대 보험료 징수한 게 얼마인지 알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이제 근로자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근로자분들이 자기의 부양가족과 지출 현황을 회사에 적어서 그 근거 서류와 함께 같이 제출해주면 우리 회사에서는 이제 연말정산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돌려보는데 마지막 결과물로 세금 계산하는 전 과정을 나타내는 서식이 뭐였었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다른 말로 지급명세서라고도 하는데 근로자한테 배포할 때는 영수증에 체크하시고 국세청에 제출할 때는 명세서에 체크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이름을 두 가지로 하는데 실무상에는 흔히 영수증이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흔히 징수부라고도 하고 요거는 영수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공제신고서라고 풀네임을 다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제1강에서는 전체적인 흐름과 왜 연말정산을 하는지와 그리고 어떤 서식들을 써서 실무에서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흐름에서 나왔던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